안녕하세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래 생각해 봤는데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덕분에 강해졌는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삶에 없었어요. 그런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기로 한 건 얼마 전 제 인생 절반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 일로 평생 원망했던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사실 아직도 정리가 다 된 건 아니거든요. 결말이 해피엔딩이냐 물으시면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 건 저처럼 평생 꾹꾹 가슴에 누르며 버림받은 기억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 기억 속 엄마는 뒷모습이에요. 정확히는 어느 날 아침 문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요. 당시엔 엄마가 어디 잠깐 나갔나 보다 했죠. 근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외할머니가 저를 맡아 키우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 늘 같은 반응이셨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그 말투에 담긴 감정이 뭔지 어릴 때라 몰랐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나중에 커서 들은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렸다고요. 저를 두고 떠난 거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단단하고 차가운 게 하나 생긴 게요. 아버지도 계셨어요. 근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분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재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끔씩 명절에 얼굴을 보긴 했는데 그것도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끊겼고요. 솔직히 지금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두 분한테 다 버림받은 거예요. 할머니랑 살면서 일찍부터 용돈이 부족하면 군말 없이 줄이는 아이였어요. 할머니 표정을 읽는 게 먼저였거든요. 학교에서도 튀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혹시라도 우리 집안 이야기를 누가 물어볼까봐 늘 긴장하고 살았으니까요. 부모가 없다는 게 흠이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다 알아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쓰고 졸업하고 나서는 낮에 일하고 밤엔 학원을 다녔어요. 남들 대학 다닐 때 자격증 시험 준비를 했죠. 그러다 세무사 사무소에 취직했고 실무를 익히면서 공부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연애도 몇 번 하긴 했어요. 20대예요. 근데 제가 먼저 끊었어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시점이 되면 도망치고 싶어지더라고요. 버림받기 전에 먼저 떠나는 게 낫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32살 때였어요. 거래처 대표님이 소개해줬는데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그 나이쯤 되면 소개팅이라는 게 밥 한 번 먹는 자리잖아요.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남편을 처음 봤을 때 그냥 모든 면에서 평범한 남자였어요. 근데 어딘가 허술해 보이더라고요. 혼자서 잘 못 챙길 것 같은 느낌?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함정이었는데 그땐 그게 저한테 먹혔어요. 사귀고 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가기 전날 밤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자리가 긴장되는 이유는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전 조금 다른 이유로 긴장했어요. 분명히 집안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때 어떻게 말하지? 하는 거요. 엄마에 대한 감정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없어졌어요. 원망도 그리움도요. 감정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지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미지가 희미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린 거예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시댁에 들어서는데 집이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마당에는 화분이 줄지어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온화하지만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직업, 어디 사는지, 어떻게 만났냐는 이야기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로 넘어갈 분위기가 됐어요.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근데 엄마, 이거 먹어봤어요? 수연이가 직접 만든 건데. 너무 어색했어요. 화제를 돌리려는 게 티가 났거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 사람은 내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솔직히 지금 살아계신지도 잘 모릅니다. 인연이 끊겨서요. 아버지도 재혼하셔서 따로 살고 있고 저는 외할머니 손에 컸어요.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남편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그게 꼭 지금 안 해도. 그때 형님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다시 남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사연이 되게 많았네.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넌 왜 그걸 이제야 말해? 제 이야기는 제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님이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제 표정에서 흔들리는 기색이 없으니까 건드릴 데가 없다 느낀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더니 제 손 위로 손을 얹었어요. 고생 많이 했겠네. 그게 다였어요. 길게 위로하지도 않았고 불쌍하다거나 동정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짧고 따뜻하고 진심인 것 같은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게 되려 더 울컥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시댁 일을 많이 했어요. 이 많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거의 다 했다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자초한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저런 것도 모르지.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은요, 어디 가서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배운 것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늘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요. 시집을 가서도 그게 따라왔어요. 첫 명절이 오기 전부터 저는 요리학원을 등록했어요. 그냥 시어머니한테 여쭤보면 될 것을 모르는 게 당연한데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저녁마다 학원에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데 그땐 안 그러면 불안했어요. 시댁 가서 뭔가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명절 때 시어머니가 제가 전부 치는 걸 한참 지켜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런 걸 언제 해봤니? 알아서 잘하네? 그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로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짧은 말이었는데 뭔가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텐 꽤 컸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 인정이 저한테는 연료였거든요. 그래서 명절마다 더 신경 썼고 해마다 상차림도 더 다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칭찬은 없고 형님한테 이런 연락이 왔어요. 올케, 이번 추석 음식 준비는 뭐 생각하고 있어? 올케가 워낙 잘하니까. 물어보는 척이었는데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말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 물어보는 것도 없어졌어요. 올케 맞다. 곧 우리 제사 맞지? 올케가 알아서 준비해 줄 거지? 그 말을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하는 말이요. 그것도 지나니까 나중엔 아예 이렇게 됐어요. 올케, 곧 엄마 생신인 거 알지? 그게 끝이에요. 준비해달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날짜만 알려줘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자리가 잡혀버린 거죠. 경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아들 돌잔치 때 뭘 맞춰야 하는지, 아가씨 이사 들어갈 때 뭘 챙겨야 하는지 전화가 오면 내용은 달라도 결론은 같았어요. 언니가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이유도 부탁도 필요 없었어요. 제가 잘 안다는 말은 곧 제가 다 하면 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특별히 뭔가를 시키신 건 아니에요. 근데 막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신 거예요. 뭘 해드리면 수고했다는 말만 했고 그게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드물었고 잘했다는 말도 드물었어요. 남편은요? 우리 식구들이 원래 표현을 못해. 속으론 다 고마워할 거야. 이 말만 반복했어요. 나중에는 그런 말조차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게 12년이에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인정받고 싶어서 해온 일들이 어느 순간 의무가 됐어요. 의무가 되고 나니 감사하다는 말도 사라졌어요. 근데 그걸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자기 식구들은 원래 그렇다로 끝나고 신우들한테 말할 순 없고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기엔 뭔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건드리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꾹 눌러 담은 게 12년이 됐어요. 그러다 시어머니 칠순이 다가왔을 때 가족 단체 대화방에 먼저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이번에 엄마 칠순 어떻게 준비할까? 요즘은 식당이나 호텔에서 다들 하던데. 이어서 남편도 그게 편하지 않을까 했고 아가씨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형님한테서 따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집에서 하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서 편하게 먹기도 좋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손수 차려드리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근데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올케가 이런 거 잘하잖아. 나는 못하는데 올케는 잘하잖아.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경조사 때마다 명절마다 뭔가 생길 때마다요.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엔 이게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잘한다는 게 이 집에서 통하는 네가 해라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안 하겠다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스치긴 했어요. 이번엔 그냥 식당에서 편하게 하자고, 나도 힘들다고 해볼까 했어요. 근데 결국 그 말을 못했어요.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나는 시어머니 칠순이라는 거요. 아무리 섭섭해도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인데 제가 그냥 놓아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는 마음이요. 또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어요. 제대로 차려드리면 한 번쯤은 진심으로 고맙다고 감동하지 않으실까 하는 거요. 그 마음을 다 알면서도 또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12년째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다고 하고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복집에 가서 시어머니 치수까지 재웠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 뭐든 제대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꽃은 어디서 맞출지 알아봤고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 찍는 사람도 따로 섭외했어요. 음식 리스트를 짜고 뭘 몇 인분씩 해야 하는지 계산했어요. 전날 미리 해둘 것, 당일 아침에 해야 할 것, 손님 오기 직전에 마무리할 것 다 나눠서 메모해뒀어요. 남편도 옆에서 준비 과정을 보더니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형님은 도울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말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칠순잔치를 준비하면서 한 번은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평소랑 달랐어요. 뭔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얼굴이랄까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진인가 보다 했어요. 어머니 뭐 보세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탁 뒤집으셨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땐 그냥 넘어갔어요. 준비하는 내내 저는 스스로한테 계속 말했어요. 잘하자.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드리자.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언제 끝나는 거지? 잔칫날 새벽에 눈을 떴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몇 시인지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봤는데 3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더 자야 하는데 눈이 안 감겼어요. 머릿속에 오늘 할 일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앞치마를 둘렀죠. 부엌에 가니 조용했어요. 이상하게 그런 순간이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저랑 도마랑 재료만 있는 시간이요. 이때만큼은 뭘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그냥 요리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거든요. 나물을 다듬고 갈비찜 양념도 확인하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랑땡, 녹두전, 호박전, 기름 냄새가 퍼졌어요. 갈비찜은 전날 밤에 양념에 재워뒀으니 아침에 불에 올리면 됐어요. 남편이 일어나는 건 한참 후였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내가 뭐 도와줄까? 됐어, 얼른 챙기기나 해. 제 목소리가 좀 차가웠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시간에 와서 뭘 도와준다고 해봤자 일만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일찍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누이들은 손님들 오기 2시간 전쯤에 도착했어요. 형님은 오자마자 부엌을 한번 훑더니 말했어요. 와, 많이 준비했다. 올케 진짜 고생했겠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 나물 좀 짜지 않아? 어머니가 간 세게 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21번 들이쉬고 대꾸를 안 했어요. 얼마쯤 지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 친척들, 동네 분들이요. 거실이 북적거렸어요. 시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뭔가 좀 뿌듯하긴 했어요. 이거 내가 다 준비한 거잖아 하는 마음이요. 전 거의 부엌에만 있었어요. 음식이 떨어지면 채워야 하고 설거지는 끝도 없이 쌓이고 새로 와서 차나 술을 내가야 하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도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손님들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분이 나가시고 문이 닫혔을 때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몸이 축 처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도 퉁퉁 부어 있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오늘 진짜 고생 많았다.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려다가 그냥 네 라고 웃었어요. 오늘만큼은 받아들이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평소랑 다른 눈빛이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참는 사람의 눈빛이요. 근데 그냥 돌아서셨어요. 거실로 나갔더니 시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옆에 남편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 잠깐만. 미안한데 잠깐 밖에 좀 나가 있어 줄 수 있어? 목소리가 나지막했어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평소 시어머니 말투 그대로였는데 그 말이 유독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굴려봤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종일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부엌을 지킨 사람한테 잔치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차려낸 며느리한테 한다는 말이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말이 더 걸렸어요. 우리 가족끼리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가족. 12년이에요. 저도 그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전 여전히 우리 가족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목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아니, 화보다는 서럽다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원래 눈물이 좀 없었거든요. 대신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어요. 표정 관리는 잘 됐어요. 10년이 넘게 하다 보면 그것도 기술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전 일어나서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남편도 시누이들도 그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막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도 아니 이 사람도 같이 들으면 안 돼요? 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현관으로 걷는 그 짧은 사이에 스쳤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머릿속이 이상하게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재산 이야기일까? 혹시 어머니가 유언장 같은 걸 쓰셨나? 아니면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내가 실수를 한 게 있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무슨 말을 한 건가? 오늘 오신 손님들 중에 저를 유독 오래 보던 분이 계셨어요. 시어머니 오랜 친구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음식을 내가면서 인사를 드렸을 때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시는 것 같았어요.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한테 뭔가 말씀하신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나를 내보낸 건 아닐까?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숨긴 것도 없는데. 그냥 재산 정리 이야기겠지. 자식들끼리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는 거겠지. 며느린 그 자리에 없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슴이 말을 안 들었어요. 현관에 서서 잠깐 멈췄어요.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뭔가에 홀린 것처럼 핸드폰을 꺼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그날 행동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현관 옆에 놓인 화분들 사이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오래 키운 작은 화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폰을 화분 틈에 밀어 넣었어요. 흙이 좀 묻었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나온 뒤 차에 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이 한번 크게 나왔어요.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핸들 위에 팔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창밖으로 거실 불빛이 보였어요. 실루엣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며느리라는 게 원래 그런 자리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근데 그날은 기분이 좀 달랐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칠순잔치를 준비한 사람이었잖아요. 저 불 켜진 거실에 있는 음식도 꽃도 저 한복도 다 제가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작 차 안에 혼자 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눈물이 나오려나 했는데 안 나왔어요. 저는 원래 눈물 대신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먼저 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있던 형님이 일어서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유리창 너머로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으로는 알 수 있었어요. 손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거는 없었지만 그냥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니다. 뭔가 큰일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눌렀어요. 그러다가 현관문이 열리면서 형님이 먼저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남편한테 뭔가 짧게 말하는 것 같더니 가방을 들고 그냥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가더라고요. 아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오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 그냥 고개만 한번 숙이고 지나쳤어요. 그 다음에야 남편이 나왔어요. 점퍼를 걸치면서 차 쪽으로 오더니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가자. 피곤하지? 목소리가 이상하게 밋밋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안에 계셔. 저는 거실 쪽을 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덩그러니 남아 계신 거였어요. 나 잠깐만 놓고 온 게 있어서. 남편의 물음과 동시에 저는 이미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등이 보였어요. 꼿꼿하게 앉아 계셨는데 어깨가 평소보다 좁아 보였어요. 저는 소리가 안 나게 화분 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씻지도 않고 쓰러지듯 누웠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단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몸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새벽 3시부터 시작한 하루였으니까요. 눈꺼풀이 내려앉고 어깨가 돌덩이 같았어요. 당장 눕고 싶었어요. 근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계속 생각났어요. 남편 코골이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완전히 잠든 것 같았을 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불을 들고 방 한켠 구석으로 가서 등을 벽에 기댔어요.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화면을 켰더니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어느새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로 갔죠. 잠깐 멈칫했어요. 진짜 들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죠. 근데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오스치는 소리랑 발소리만 들렸어요. 제가 가방에 폰을 넣고 걸어가는 소리였겠죠. 문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 그 뒤로 잠깐 조용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앉아봐. 내가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수연이도 잠깐 내보낸 거야. 저는 볼륨을 좀 더 높였어요. 무슨 말인데 우리끼리만 해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잖아. 그거 쓰려고. 어디다가요? 병원비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엄마 어디 아파? 형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 내가 아픈 건 아니야. 난 아니고 친구 병원비. 이번엔 정적이 더 길었어요. 친구라는 말에 형님이 터졌어요. 엄마,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친구 병원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왜? 그 돈이 엄마 노후자금 아니야?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식구도 아닌 사람한테 그 돈을 다 쓰겠다고요?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를 쓰든 간에 말이 안 되지. 그 친구가 얼마나 급하면 엄마한테 손을 벌려요. 뭐 자식은 없어요? 그쪽 자식한테 받아야지 왜 엄마가 그걸 대줘?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폰을 잡고 있었어요. 왜 떨리는지도 잘 몰랐어요. 아직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도 뭔가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시어머니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형님이 더 쏘아붙였어요. 그럼 그 자식이 할 일이지 왜 엄마가 그걸 내줘요? 엄마,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그건 아니잖아. 조금 돕는 거야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노후자금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돼. 다 쓰는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 얼마예요 그럼? 얼마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말할 정도면 적은 게 아니란 거잖아. 시어머니가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들은 형님이 엄마! 하면서 목소리가 더 올라갔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 친구가 뭘 어떻게 했기에? 누군데요 대체? 엄마가 그 나이에 왜 친구한테... 그만해. 난 결정했어. 시어머니가 한 번에 끊으셨어요. 오래 안고 있던 사람이 결정을 끊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 친구 자식이 누군지 알면 너흰 그런 소리 못해. 그 말에 형님이 잠깐 멈췄어요. 아니 누군데요? 너희도 아는 사람이야. 남편도 못 참고 끼어들었어요. 우리가요? 누구예요? 말을 해줘야 납득을 하죠. 시어머니가 다시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그 침묵이 저한테도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어머니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이야. 핸드폰을 잡은 제 손에서 힘이 빠질 뻔했어요. 제 이름이 여기서 왜 나와요? 그런데 녹음 너머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올케가 왜 나와? 무슨 소리예요 그게? 시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 친구가 수연이 친엄마야. 그 순간 핸드폰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전 그걸 집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굳은 채로 있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꽉 쥔 채로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빠른 게 아니라 아주 느리고 무겁게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지금? 남편 목소리였어요. 처음으로 흔들리는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 엄마를 어떻게 아는데요? 다른 사람이랑 살림 차렸다던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녹음에 담겼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뇨. 다른 남자랑 도망간 게 아니야. 왜 걔가 그렇게 떠났는지 내가 다 알아. 형님 목소리가 이번엔 달라졌어요. 날카롭던 게 가라앉으면서 경계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엄마, 그 사람이랑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도대체? 오래된 친구야. 아주 오래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랜 과거로 돌아간 듯한 목소리였어요. 박정혜, 나하고는 22살 때 만났지. 같은 동네 살면서 더 친해졌고 결혼하고 나서도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였어. 근데 걔 남편이 사람이 아니었어. 손찌검은 기본이고 그보다 더한 것도 많았지. 나한테 가끔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그때마다 이상하더라고. 원래 씩씩하고 밝은 애인데 결혼하고부터 다른 사람이 된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딸이 생긴 거야.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더 심해진 거지. 하루는 정혜가 나한테 전화해서 울더라고. 이러다 애한테까지 손댈 것 같다고. 도망가고 싶은데 딸을 데리고 가면 찾아낼 거라고. 차라리 친정엄마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그때 눈에서 뭔가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났어요.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 버리고 떠났다. 동네에 퍼진 이야기. 어릴 때 귀에 박힌 이야기가 전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걔가 참적했어. 남편이 찾아다닐까 봐 연락도 못하고 한 몇 년은 진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 나도 걱정이 됐지.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더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딸이 잘 크고 있으면 좋겠다고. 형님이 낮게 말했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연락을 하면 되죠. 그게 말이 돼요? 연락을 안 한 게 아니야. 못한 거지. 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줬어.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였고 딸한테 접근하면 딸을 데려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우리 시절엔 그런 걸 막아주는 법도 없었으니까. 저는 이불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제 안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뭔가가 균열을 일으켰어요. 소리도 없이 티도 없이요. 근데 느껴졌어요. 뭔가 조금씩 깨지는 느낌이요. 그분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아가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폐에 문제가 생겼대. 진단받은 진 꽤 됐는데 초기에 안 가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딸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말을 해줘야지. 왜 이제...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왜요? 정혜가 부탁했어. 딸이 잘 살고 있으면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다시 딸 인생에 들어가면 상처만 준다고. 그러다가 몸이 더 나빠진 거야. 이젠 내가 더는 못 들어주겠어서.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근데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왜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 돈이냐고요. 책임이 아니야.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이제 우리 식구 일이기도 하고. 아니 무슨 우리 식구야 그 사람이. 그거 엄마 노후자금인데. 아니 그리고 올케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할지 알고. 그 사람 볼지 말지는 올케가 결정하는 게 맞지. 그냥 선택은 올케한테 하라고 해요.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서. 잠깐 멈췄다가 형님이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이어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난 그분이 지금 나타나서 올케고 엄마고 흔들어 놓는 거 싫어. 올케가 감당하느라 힘들어지면 쟤도 힘들어지고 그게 우리 집안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 여자가 스스로 떠난 건데 이제 와서 왜... 괜히 올케 속 뒤집지 말고 모른 척해요. 그게 맞아. 시어머니가 낮고 단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사정 알면 그런 소리 못한다.
자식 둔 엄마 마음이 그런 거야. 알면 뭐가 달라요. 결과적으로 옳게 혼자 컸잖아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아가씨가 말했어요. 언니 그만해. 난 그냥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야. 입장 바꿔서 내가 옳게라도 난 싫겠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꽉 차면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뭘 먼저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엄마가 살아있었고 날 버린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아프다. 그걸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결혼이 처음부터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녹음을 다 듣고 나서 화면을 끄고 어두운 방 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세상이 통째로 뒤집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자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세웠어요. 엄마,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불러봤어요. 오래 불러보지 않은 단어였어요. 어릴 땐 불렀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턴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 단어를 제 마음에서 지웠는지도요.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렸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몇 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어른들한테서 들었어요. 대놓고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 외할머니랑 이야기하다가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애니까 못 들을 줄 알고 한 말이었겠죠. 그때부터였어요. 엄마란 존재는 나를 버린 사람이 된 게요. 그 생각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인정에 목이 말라서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기대면 다친다는 걸 아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라 피신한 거였어요. 나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살리려고 떠났던 거죠. 그 사실이 맞다면요. 외할머니는 왜 입을 다물었을까? 할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딸이 왜 떠났는지 그걸 알면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셨던 걸까요? 외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젠 여쭤볼 수도 없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냐고요? 그날 밤은 모르겠어요. 감정이 너무 많아서 어떤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보고 싶은 건지 원망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멍한 건지요. 새벽이 지나고 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남편 숨소리를 들으면서 벽에 기댄 채로 그냥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침이 되자 남편이 기지개를 켰어요. 절 보더니 언제 일어났냐고 묻더라고요. 안 잤어. 왜? 어디 아파? 어제 당신도 피곤했을 텐데 왜 안 잤어? 전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젯밤에 어머니가 무슨 얘기했어?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저를 보던 시선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게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나 다 들었어.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어? 어떻게? 화분 사이에 핸드폰 녹음 켜놓고 나왔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여는데 전 그냥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욕실에 들어가서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퉁퉁 부어있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근데 표정이 없었어요. 밀랍 인형처럼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얼굴. 물을 틀었어요. 찬물이 얼굴에 닿았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남편이 이 말을 했어요. 난 진짜 몰랐어. 엄마하고 그런 사이인지 진짜 몰랐다고.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든 몰랐든 일단 어머니한테 가서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같이 가주겠다고 했는데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이건 제 일이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아들 눈치를 볼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 눈치를 볼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 댁에 간 건 며칠 후였어요. 맘 같아선 그날 바로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졌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깐 섰어요. 무슨 말을 할지 수도 없이 생각해봤어요. 화를 낼까? 따지듯이 물어볼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시다가 올까? 별별 시나리오가 다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얼마 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놀라는 표정이셨어요. 제가 혼자 온 게 의외였겠죠. 어쩐 일이야? 혼자 왔어?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저는 차를 받아들고 잠깐 바닥을 봤어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지 감정을 조금 정리하려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 다 들었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시어머니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이야? 칠순날 어머니가 저 내보내고 나서 한 이야기요.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에서 손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이상하게 공기가 더 차분해졌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을 한번 크게 떴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저희 엄마하고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오래 보셨어요. 부정하실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 눈빛이 이미 다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네가 준혁이 만나기 전부터.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손가락이 저렸어요. 그럼 이 결혼도...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 오래전에 정혜가 부탁했어. 딸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다고. 근데 직접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부탁을 한 거야. 나한테 알아봐 줄 수 있냐고.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어. 그러고 보니까 너 일하는 쪽에 내가 아는 분이 계셨거든. 거기서 소식을 들었어. 어디 살고 뭘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회계사무소 차려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희한테 전해줬더니 아무 말이 없더라고. 그러다가 전화기 너머에서 우는 소리가 나더라. 그때 내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 정혜가 어떻게 살았고 너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니까. 혼자서 해내면서 살았다는 거, 그게 기특하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프더라. 그럼 안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거래처에 소개를 부탁한 거야. 저는 그 말에서 멈췄어요. 거래처요? 너 소개해준 거래처 대표님을 내가 좀 아는 분이야. 그분한테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났어요. 그 거래처 대표님이 제가 신뢰하던 분이었어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별 생각 없이 나가게 만들었던 그 자리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저만 우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럼 남편도 알았어요? 준혁인 몰랐어. 그냥 소개인 것만 알았지. 내가 뒤에서 어떻게 한 건진 몰랐어. 저를 만나게 하신 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정혜가 딸이 행복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살면 좋겠다고 하길래 내가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면 좋겠다 싶더라. 평생 볼 수 있는 가족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응. 전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12년이에요.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요. 그게 처음부터 설계된 거였어요. 저만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엄마의 친구였고 엄마는 저를 가까이서 지켜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게 결혼으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그게 가장 먼저 든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도 이 결혼이 어떻게 된 건지도요. 제가 알아야 할 제 이야기잖아요. 그걸 저만 몰랐던 거고요. 미안하다. 언젠간 말해줘야지 하면서도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게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직 더 물어봐야 할 게 있었거든요. 엄만 지금 어디 계세요? 시어머니가 일어나 서랍을 열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오셨어요. 병원 이름이랑 병동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이 날이 올 것 같았어.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형님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올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형님이 눈치를 살피면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실은 칠순날 저 빼고 한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형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걸 어떻게... 녹음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형님 목소리가 찌를 듯이 올라갔어요. 뭐? 녹음? 그거 도청이잖아. 어떻게 녹음까지 해? 저는 형님을 똑바로 봤어요. 형님, 이 일은 달라요. 지금 이게 음식 간이나 맞추고 상 차리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야 할 일이었다고요. 제가 가족끼리 할 이야기라고 빠져있을 게 아니라요. 제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였다고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형님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어요. 서로 감정이 가라앉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앉아만 계셨어요. 형님은 목이 타는지 부엌 쪽으로 가서 물을 몇 잔 마셨어요. 제가 좀 괜찮아졌을 때 형님이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표정이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까처럼 날이 서 있진 않았어요. 소파에 앉더니 잠깐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이렇게 내가 뭐 나쁘게 말하려던 건 아닌데 난 그냥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엄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건 나도 뭐라고 하기 어렵네요. 형님, 저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처음부터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것도 알고요. 제가 자기 동생 데려간 사람이고 시댁 일에 너무 치고 들어온다는 느낌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요. 형님이 저를 물끄러미 봤어요. 난 올케를 싫어한다기보단 잘 몰랐어. 그동안 엄마가 올케를 티는 안 내는데 좀 각별하게 대한다 싶었는데 그 이유를 난 몰랐거든. 그게 좀 불편했던 거지. 며느리한테 왜 저러나 싶기도 했고. 어머니가 저를요? 제가 반문하자 형님이 잠깐 멈췄어요. 그래, 올케는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내 눈엔 다 보이더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제가 못 느낀 것들이 있었나 보다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눈을 키우고 살았는데 오히려 제가 못 본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제가 너한테 그동안 좀 힘들게 했지. 그냥 뭘 해도 한마디씩 했잖아. 나도 알고 있었어. 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만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왜 감싸고 도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말했어야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못한 거야.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전 그 침묵 속에서 뭔가를 정리했어요. 형님이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자기 방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 방식이 저를 오래 긁었고 전 그걸 꾹꾹 눌러왔고요. 오늘 그것까지 다 쏟아낼 필요는 없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전 아까부터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봤어요. 병원 이름이 적힌 종이요. 어머니, 제가 직접 가볼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전화는 내가 해줄게. 너 보러 갈 거라고. 아니요, 그냥 제가 가는 걸로 할게요. 미리 알면 괜히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집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셨어요. 예수연아, 용기 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한테 말 못한 건 미안하고. 저는 돌아봤어요. 이분이 떠안고 있었던 것들이 얼굴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다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 이젠 알아요. 잘 갔다 올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이셨는데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차에 타서 핸들을 잡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 든 종이를 계속 봤어요. 병원 이름, 병동 번호, 그게 전부인 작은 종이였어요. 근데 이 종이가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42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닿는 어떤 실마리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주차하고 병원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무거웠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운 건지 딱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만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어떤 얼굴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 그리고 만나고 나면 제 안에 있는 뭔가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요. 로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병동 번호에 맞춰 내렸어요. 복도가 길었어요. 소독 냄새가 났어요. 간호사실 앞을 지나서 병실 번호를 확인하면서 걸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으로 안이 살짝 보였는데 침대가 있었고 창가에 작은 화분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엄마랑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는 걸요. 칠순잔치를 준비하던 날 시어머니가 혼자 들여다보다가 탁 뒤집어진 그 사진이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유독 작아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가 저를 한번 봤어요. 뭔가 물어볼 것 같아 그냥 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리고 침대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는지 누워있던 사람이 제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당연하죠. 6살 이후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설지가 않았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거울에서 늘 보던 제 눈이랑 어딘가 좀 닮아 있었거든요. 엄마가 절 봤어요. 한동안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눈이 젖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하고 소리도 안 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왔어요. 저한테요. 저는 문을 닫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에 서서 그 손을 봤어요. 마르고 얇은 손인데 손에 수액줄이 연결돼 있었어요. 어떤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원망이든 질문이든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든 뭔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뭔가 오래된 것이 끝나는 느낌이 났어요. 울컥하는 게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고 저도 모르게 터지듯 나온 말이 있었어요. 저 왔어요.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밖에 없었어요. 엄마를 만나 처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아프다고 느낄 틈도 없이 그냥 그게 좋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도 엄마도요. 그게 괜찮았어요. 무슨 말이 없어도 됐어요.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가 산더미 같았는데 오늘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됐어요. 엄마는 지금도 입원 중이에요. 치료가 잘 된다 안 된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미안해. 전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괜찮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 한참 있다가 제가 말했어요. 나 사실 엄마가 미웠어요. 아주 많이, 그리고 오래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겠지.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젠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진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엄마가 울 것 같은 얼굴로 웃었어요. 그게 어쩌면 솔직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2년이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모아둔 돈으로 내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보태고 싶어. 그래도 사위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 뒤로 남편이 직접 병원에도 갔어요. 처음엔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처음 본 장모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색해했는데 나중엔 과일을 깎아서 내밀기도 하고 뭐가 필요하시냐고 여쭤보기도 했어요. 서툰 게 보였지만 그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뒤에 형님이 찾아온 날은 솔직히 놀랐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병실을 찾아왔더라고요. 엄마를 보더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냥 음식을 내밀었어요. 몸보신 하셔야죠. 삼계탕 사왔는데 드세요. 그게 다였어요. 긴 말도 없고 설명도 없고요. 엄마가 고맙다고 하니까 형님이 멋쩍게 돌아 앉았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면서 뭔가 뭉클한 게 올라왔어요. 평소에 표현이 거친 사람이었는데 이 자리까지 용기 내 온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람 나름의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아가씨는 올 때마다 조용히 엄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오래 있어줬어요.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병원비를 보태줬어요.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건진 몰라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다 같이 보태고 싶다고 해서 그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 이제 우리 가족 일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엄마가 창밖을 보다가 제 손을 꼭 쥐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 참 좋은 집으로 시집 갔네. 엄마가 이제 가도 여한이 없겠다. 전 그 말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좋은 집이요. 여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뭔가 서럽고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집이었으니까요. 근데 엄마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외로웠던 건 사실이에요. 어릴 때도 시집 와서도 오랫동안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진짜 혼자였던 건 아니었나 봐요. 엄마는 멀리서 제 소식을 듣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가진 상처를 품어주려 이 집으로 데려왔고 방식은 다 서툴렀지만 그것들이 다 연결돼 있었어요. 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외롭다고 생각한 그 시간이 실은 마음이 닿아 있던 거예요. 다만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쪽만 보면서 살아왔던 거죠. 어릴 때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어서 다가오는 것들도 밀어낸 채로요. 전 살면서 항상 혼자 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늘 누군가 옆에서 절 지켜보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그 끝에는 제가 사랑받고 자란 제 과거를 인정하게 됐어요.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늦게라도 알았으니까요. 어디선가 저처럼 외롭고 힘든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